안녕하세요. 저는 외아들 하나 키우며 한평생 살았던 6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참 평범한 가정을 꿈꾸며 살았던 저였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무려 8년의 시간을 눈물로 보내야 했어요. 그 시절만 해도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아이를 병원에 도움받아 갖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딩크 부부라고 해서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신혼 때만 해도 부부에게 아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어요. 8년간 좋다는 건 그야말로 다 해봤습니다. 아들 줄줄이 낳은 옆집 언니 속옷을 받아오기도 하고 특정 시간을 이용해 보기도 하고 빌고 또 빌고 그렇게 8년을 고생하던 제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냥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자. 8년 동안의 우리 모습을 봐. 웃음기 하나 없이 어떻게든 애 만들겠다고 애쓰는 이 모습이 정말 사람 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예전과 다르게 너무 많이 지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냥 포기하고 싶어. 너무 힘들거든. 그런데 당신이랑 나 닮은 아이가 언젠간 정말 올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딱 2년만 더 해보자. 10년을 채워도 정말 우리에게 안 오면 내가 포기할게. 남편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포기하길 바랐고 저 역시 지치고 힘들어 그만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르겠었죠. 내려놓으라는데 그 내려놓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딱 2년만 더 해보자고 마음을 먹으니 오히려 속이 편했어요. 그동안은 끝나지 않고 기억 없는 싸움을 하느라 지쳤다면 이젠 2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음이 편해지고 나니까 정말 꿈만 같이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 줬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아들을 뱃속에 품던 10개월 내내 남편은 지극정성이었어요. 혹여나 바람에 날아갈까,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혀 넘어질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참고 있지는 않는지 모든 걸 제 위주로 과하게 보호를 해줬죠. 지쳤던 8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금 신혼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고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늘 웃음기 없이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고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집안에 아기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 차니 사람 사는 집 같더라고요. 모든 부모에게 자식이 왜 귀하지 않겠냐마는 제 아들은 제게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너무 귀한 자식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8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갖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겨우 낳은 아들을 키우며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도 했어요. 귀한 탓에 오냐오냐 키워 타인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크진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사랑하는 만큼 오히려 엄하게 키워냈습니다. 특히나 예의와 거짓말 이 두 가지 중점을 두고 키웠어요. 거짓말은 할수록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일이고 솔직함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거짓으로 인해 두 번 다시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아들에게 늘 가르쳤고 거짓말을 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많이 야단을 맞았어요. 제가 온전히 육아와 살림만 할 수 있도록 남편은 열심히 밖으로 나가 일을 해 돈을 벌어다 줬고 순탄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보호전화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심장이 뛰다 못해 터질 것 같았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이 간식을 먹이고 뉘엿뉘엿 해가 저물기 직전이던 겨울날 오후 5시경 곧 퇴근하고 올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 준비를 하려던 때였죠. 평소와 달리 퇴근 전에 연락이 없기에 조금 늦으려나 보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서둘러 집으로 오려던 남편은 음주 차량과 사고가 크게 났고 의식불명이었죠.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가봤을 땐 이미 너무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게 남편을 보내는 줄 알고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울기만 했어요. 당장 남편이 없는 제 삶을 상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막막했습니다. 응급 대수술을 마친 남편은 4일이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라는 말에 4일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렇게 4일 후 기적처럼 눈을 뜬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아팠을지 알았겠죠. 본인이 다친 것보다 당장 저와 아들을 두고 갈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눈을 뜨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겠죠. 아니, 여보, 괜찮아.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이렇게 눈 떠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보. 재활받고 천천히 회복하면 돼. 남편이 어떤 모습이든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상관없었습니다. 다행인 건 특별한 후유증도 없었지만 고관절이 박살날 정도로 으스러졌고 남편의 병상 생활은 무려 6개월간 이어졌어요. 중간에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고 말이죠. 어린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병간호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 여유롭게 살고 있었지만 남편이 없던 6개월의 공백과 엄청난 병원비까지 결국 남편이 벌어둔 것을 모두 날리고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6개월간 아이를 병원에 데려오기도 하며 어떻게든 이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상 생활이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퇴원 후에도 남편은 바로 일을 할 수 없었고 휴식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제가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나가서 일을 했어요. 해본 일도 없는 전업주부라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았고 3개월간 남의 집 청소와 밥을 해주며 돈을 벌었죠. 그렇게 거의 1년 동안의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됐어요.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 나왔던 남편은 다시 돌아갈 곳이 없었고 돈 100만 원을 들고 사업에 뛰어들었죠. 물론 망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기도 했지만 뭐든 해봐야 했기에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렀을 무렵 놀랍게도 성과는 매출로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의 사업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덕분에 다시 이전의 풍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태껏과 달리 주택으로 이사까지 하며 저희 가족이 최고로 풍족하게 살기 시작하던 때였죠. 이렇게 부모가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아들은 너무 잘 커졌고 벌써 성인이 된 아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저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조금만 천천히 커주지 싶은 아쉬움이 들었죠.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라 취업길에 나선 아들을 보면 언젠가 장가 보내고 나면 너무 허전하고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집안에 너무 클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전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키우며 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은 대단한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주는 중소기업에 들어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회사까지 출퇴근길이 막막할 법도 한데 아들은 무려 왕복 2시간 30분 거리를 매일 운전을 해가며 다녔습니다. 일도 늦게 끝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지 않어? 졸음 운전으로 사고 날까 봐 엄마는 늘 노심초사인데 차라리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하는 게 어떠니? 엄마 아빠가 해줄게. 아들 집 나가 살면 엄마 아빠 허전해서 어쩌려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셔요. 그리고 나도 집 나가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네가 괜찮다면 상관없는데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아무튼 간에 혹시라도 너무 힘들면 말해. 언제든 집이야 구하면 그만이니까. 아들은 속이 깊었어요. 나가서 살면 참 편할 텐데 부모가 마음에 걸려서 그 힘든 출퇴근을 반복하던 아들이었죠. 대단히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부모가 우선이던 아들이라 키운 보람을 충분히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꼭 소개를 해주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수백 번 상상했던 그 상황이긴 했는데 막상 며느리감이 인사를 오니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상을 거하게 차려두고 예비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너무 떨려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는 제게 상냥히 웃으며 그랬죠. 어머님, 아버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감사하며 지냈는데 두 분 뵙고 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잘 알겠네요. 이 사람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을 참 곱게 하네, 아가씨가. 우리가 뭐 한 게 있나, 지 혼자 잘 큰 자식이에요. 부모 덕 본 것도 없어서 괜히 민망하네.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이렇게 데려오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참 떨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네. 저도 많이 떨리지만 앞으로 얼굴 자주 보고 만나고 그러면 가까워질 거라 믿어요. 제가 노력할게요. 며느린 말을 참 곱게 하는 것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애교도 많고 웃음도 많은데 거기다 부침성도 좋아서 그 어색한 자리를 웃음으로 가득 채워줬습니다. 아들이 다 좋은데 숫기가 없고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꺼려해서 참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아들에게 너무 필요한 배우자였죠. 허락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의 하나가 되겠다는 것을 저희 부부는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하며 저희 부부와 어색한 거리를 좁히려고 많이 노력을 해줬어요. 어머님,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마침 휴무날이라 어머님이랑 쇼핑도 하고 밥도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말이라도 너무 고맙지. 아, 휴무인데 나랑 시간을 보내도 괜찮겠어? 친구들이랑 보내지. 당연하죠, 어머님. 전 어머님이랑 데이트하고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며느린 연락도 자주 했지만 이렇게 불쑥 데이트 신청도 많이 했고 아들과 다른 딸의 매력을 제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자식을 더 낳고 싶어도 못 낳아 아쉬웠던 저희 부부에게 며느린 그야말로 딸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 참 귀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처럼 부족한 것 없이 다 누렸으면 좋겠고 해주고 싶은 것이 천지였습니다. 함께 쇼핑을 가면 명품 가방 하나 골라보라며 선물을 쥐어주기도 했고 저렴한 옷을 사주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건 선물로 많이 줬어요. 이렇게 우리 집안에 찾아와 준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아들과 잘 살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죠. 자식들이 고생해서 모은 돈을 결혼할 때 집도 구하고 가정 가구도 맞추려고 했지만 저희 부부는 말렸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돈 한 푼 없어서 당혹스러울 때도 있으니까 너희가 모아둔 돈은 여윳돈으로 쥐고 살아. 우리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으니까 결혼 준비 걱정하지 말고 너희 돈 쓸 생각은 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그렇게 다 해주고 나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 우리가 바보니? 당연히 우리 평생 쓸 건 남겨두고 해주는 거지. 노후 자금은 이미 빼둬서 너희한테 집 해주고도 괜찮어. 우리 걱정은 말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 내외가 살 집도 해주고 가전 가구도 채워주고 혼수 예단 이런 걸 형식적인 것들이니 모두 생략을 하자고 했어요. 많은 것들을 해주니 며느리는 오히려 눈치를 보는 듯 보였습니다. 늘 웃기만 하던 며느리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기에 물었죠. 아, 오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영 안 좋은 게 마음 쓰이네. 그게 어머님, 아버님은 이렇게 정말 다 해주시는데 저희 집에서는 많이 해주시지 못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서요. 아이고, 똑같이 자식 놓고 사는 부모 마음 다 똑같다. 해줄 수 있는 집에서 더 해주는 거지. 아, 누가 더 하고 덜 하고가 어딨어. 나 그런 걸로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마. 늘 너무 감사해요. 참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가끔은 꿈인가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제가 앞으로도 잘할게요, 어머님. 며느린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 더 해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다 같이 저녁을 먹으려 외식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30분이 넘도록 며느리가 오질 않았죠. 연락도 닿지 않아 걱정을 하며 한참을 기다리던 중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퇴근하고 버스를 타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놓치고 놓쳐서 지금 도착했어요. 어떻게든 서둘러 오겠다고 뛰어오느라 핸드폰도 못 보고 걱정하셨죠? 아니다, 괜찮다. 아유, 매일 그렇게 힘들어서 어쩌니.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니지. 1시간 거리라고 했나? 네, 힘들긴 한데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했어요. 아들이야 차가 있으니 왔다 갔다 하곤 했지만 며느린 차도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괜시리 마음에 걸렸죠.
면허는 있다는 며느리에게 저희 부부는 차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출퇴근하고 평소에 끌고 다니기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차를 선물했죠. 어머님, 아버님,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주시다니 감사해요. 정말 감동이에요. 이 차 아까워서 어떻게 끌고 다닐까 싶은데 진짜 잘 끌고 다닐게요. 첫째도 둘째도 안전운전이야.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고. 네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다녔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는 선물이니까 부담 없이 받아도 괜찮어. 저희가 이렇게 해주는 것 이상으로 늘 며느리인 저희 부부에게 더 잘했기에 아깝거나 과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아들만 신경 쓰고 살던 저희 부부는 어느덧 아들이 아닌 며느리만 신경 쓰며 살게 됐죠. 하루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집안의 사위 같고 저 사람이 자식 같다니까. 내가 아들인데 나는 뭐 없어? 이놈아, 너 결혼할 때 얼마치를 해줬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장난이지. 너무 고맙다고 보기 좋다고 하는 소리야. 고부지간이 이렇게까지 잘 지내는 게 드물다고 하던데. 서로 잘 지내주니 내가 고마워서 그렇지. 우리한테 워낙 잘하지 않냐. 내 주변 지인들 얘기만 들어봐도 이렇게까지 잘하는 며느리가 한 명도 없더라. 시부모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게 예쁘고 고마워서 그렇지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다. 늘 제 자랑거리인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어요. 지인들 모임에 나가도 며느리 자랑하기가 바빴고요. 우리 며느린 이렇게 싹싹하다, 일도 하면서 피곤할 법도 한데 내조에 시부모 챙긴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2년 차를 맞이했을 때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가 티를 내진 않았지만 너무 기다렸던 소식이라 기뻤죠. 고생했다 그래. 몸은 괜찮고 먹고 싶은 건 없어? 뭐든 말만 해. 다 해줄 테니까.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말할게요. 그래, 출퇴근하는 건 힘들지 않겠어? 혹시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홀몸도 아닌데 무리해서 일할 필요 없지. 안 그래도 고민 중이에요. 애 낳고 키우려면 일을 못할 거니까 살림을 할지 그냥 일을 다닐지요. 며느린 임신을 하고 나서도 회사를 다녔지만 몸에 무리가 와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들 벌이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여나 부족한 것들 저희가 채워주면 그만이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건강이 우선이었죠. 그렇게 4개월이 흘렀을 때 무려 일주일간 연락이 없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아니 2번씩도 전화를 하던 며느리였기에 일주일간 감감무소식이라 걱정했습니다. 홀몸이 아니니 더욱 걱정이 됐지만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부담 주기 싫어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먼저 연락을 해보자고 성화였지만 쉬고 싶을 수 있으니 내버려 두자고 했어요. 그렇게 2주 무렵이 흘렀을 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조용해서 걱정하셨죠? 그게 사실은 저희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해서요. 아이가 저희 품에서 떠났어요. 별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더니 피가 비치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는데 유산이래요. 뭐야? 몸은 괜찮은 거야? 유진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 유산도 출산처럼 몸조리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잘 챙겨준 거야? 내내 울다가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있겠다고 머리 좀 식히고 온다고 친정 갔어요. 그냥 언제 와도 괜찮으니까 편히 쉬라고 했죠. 유산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 너무 아프고 힘들지. 유진이 돌아오면 꼭 연락 줘라.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더라니, 세상에. 아유, 왜 너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아들 내외의 유산 소식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절히 아이를 바라던 8년의 시간이 다시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저 역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봐서 그게 얼마나 아픈지 잘 아니까
찡했습니다. 애가 저렇게 힘들어서 친정까지 갔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아 묵묵히 기다리길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서야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늦게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애가 그렇게 가고 나니까 제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고 얼마나 못났으면 뱃속에 품은 애 하나 지키지 못했을까 싶어서 자책하느라 미칠 것 같았어요. 유진아, 그건 네 잘못 아니다. 아이는 또 찾아올 거야. 연이 아니었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나도 아범 갔는데 8년 걸렸다. 1분 1초를 8년간 매일 지옥에서 살았어. 그래도 지나고 보니 결국 자식 낳고 이렇게 귀한 며느리까지 얻고 살고 있잖니. 힘들어도 정신 차려야 된다. 어떻게든 이겨내야 또다시 찾아온 아이를 반겨줄 수 있어. 애를 꼭 낳아야 할까요? 전 무서워요. 또 임신하고 나서 유산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또 보내고 나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우선 지금은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너 안전 찾는 거에 집중해 보자. 며느리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통화를 하다 울고 웃고를 반복했고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말도 했죠. 여기서 제가 시어머니가 맞구나를 처음으로 느낀 게 그래도 회복하고 아이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정말 내 자식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반성을 했죠. 정말 밝고 씩씩한 며느리니 분명 극복해낼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전과 다르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도무지 아들 내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간간히 아들은 연락이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렴풋하게 들을 수는 있었는데 아들까지도 연락을 서서히 끊어버렸죠. 애들 또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지 말고 반찬 좀 해서 찾아가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닌 것 같아서. 연락 안 하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럴 때마다 보채면서 연락하면 유진이 쟤 더 힘들 거야. 우리가 어른이고 부모니까 묵묵히 이 자리 지키며 기다려 보자고. 분명 다시 돌아올 거야. 남편은 아들 내외에게 찾아가자며 성화였지만 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누군가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며느리가 딱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거든요. 위로도 본인이 원할 때 해야 위로지 원치도 않는데 하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이 지나도록 소식조차 없으니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한 통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다음날 또 한 통을 해보니 그제야 받았습니다. 유진아,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연락이 통화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연락해봤어. 반찬이나 뭐 필요한 건 없고? 네, 없어요. 제가 연락을 꼭 해야 하나요? 충분히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저 아직도 노력해야 돼요? 노력? 우리한테 연락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니? 당연하죠. 세상 어떤 며느리가 부모도 아닌 시댁에 미쳤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요? 사이 좁히겠다고 약속을 한 게 있으니 노력한 거죠. 그런데 충분히 사이는 좁혀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애까지 먼저 보내고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제 절 위한 것 말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네요. 그런 이유로 연락을 안 했던 거였구나. 유진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전혀 몰랐다.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하구나. 네, 부담스럽고 싫어요. 결국 이런 게 다 시집살인데 모르셨죠? 어머님처럼 사근사근 말한다고 시집살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연락하라고 강요하는 거고 며느리 노릇하라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연락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저희 둘 잘 사는 거 그거 하나 바란다고 하셨으면 잘 살게 냅두세요. 며느리와의 통화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 이후 부담 가질까 단 한 번도 먼저 전화를 건 적도 찾아간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먼저 연락이 온 건 며느리였고 그게 고맙고 예뻤던 건데 더군다나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걱정스러워 연락을 한 건데 저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고 큰 충격에 빠져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한테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거면 아들과의 사이에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게 뻔했죠. 그럼에도 묻지는 못했어요. 어디까지나 부부 일이고 이미 제 품에서 떠난 자식인데 참견을 하는 건 너무 큰 오지랖이라 생각을 했어요. 며느린 제게 친정에도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데 너무 요구를 한다는 말도 했고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두 번 다시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겠다고 다짐을 굳게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들이 해결할 일이라 생각을 하며 마음을 비워내고 제 일상을 살았습니다. 이날은 오랜만에 가까운 지인들과 점심을 먹기로 해서 모임에 나갈 채비를 하고 급히 나섰죠. 평소보다 늦장을 부린 탓에 약속 시간이 촉박했어요. 서둘러 가던 바로 그때 며느리의 뒷모습과 똑같은 사람을 보게 됐고 저도 모르게 쫓아간 거예요. 한참을 쫓던 중 옆모습을 보니 며느리가 맞았고 전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한 남성의 팔짱을 낀 채 한껏 웃으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기에 저 모습은 제가 봐선 안 될 모습이 분명했어요. 약속을 가야 하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저는 끝까지 며느리를 쫓아갔고 벌건 대낮에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바로 모텔이었습니다. 모텔에 들어서며 팔짱을 낀 남성과 애정 행가까지 나누는데 전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돌진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를 너무 믿었던 만큼 큰 배신감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말았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도 있는 유부녀가 벌건 대낮에 남정네랑 모텔에 와? 너 이 남자 누구야? 나한텐 힘들다고 오만 짜증 다 부리고 선 넘는 말까지 하더니 고작 이러고 살고 있었구나 너. 아, 이거 놓으시라고요. 제가 뭘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람이랑 뭘 했다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도대체 여긴 어떻게 쫓아온지 모르겠는데 징하네요 정말. 이거 엄연히 미행이고 스토킹 불법인 거 아시죠? 신고할 겁니다. 이게 근데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나불거리고 있어. 너 미쳐도 지금 단단히 미쳤다.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너 각오해야 될 거야. 하나 물어보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어? 어떻게 네 남편을 두고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했냐고? 전 분노감에 온 몸을 덜덜 떨며 며느리에게 물었죠. 이렇게 외도를 할 인물도 아니라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정말 그런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며느린 제게 윽박을 지르며 제 뺨을 후려쳤어요. 네 아들하고는 이미 정 떨어져서 끝이야. 끝이라고. 감히 누구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어. 다시 한번 말해줄 테니까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 귀한 아들이랑은 정념이 떨어져서 이제 못 산다고요. 아시겠어요? 며느리의 행동과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전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절 뒤로 하고 그 남자와 보란듯이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간 며느리였어요. 이 놀라운 상황에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이성을 찾아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제 선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여겨져 남편에게 곧장 말을 했고 남편은 이 모든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곧장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고 아들에게서 이 사건의 실마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남자, 저 사람이랑 이전에 만났던 남자야. 둘이 10년이 넘도록 죽고 못 살았는데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억지로 헤어지고 그렇게 홧김에 나 만나고 결혼했더라고. 그래서 서로 찢어지지 못하고 결혼 생활 내내 저 남자랑 붙어먹고 있었더라고. 심지어 아이도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개월수랑 맞지 않는데 내가 아빠가 아니면 누구겠어 싶어서 말았거든. 근데 그 애도 결국 그 남자 아이였던 건데 유산하고 지 힘들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이 모든 상황을 박차고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었어.
죄송해요. 못난 모습 보여서. 그게 네 잘못도 아닌데 왜 부모인 우리한테 말을 못해?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걸 왜 멍청하게 혼자 견디고 있냐고. 1년을 넘도록 넌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야? 단순히 홧김에 너랑 결혼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과연 집에 돈이 없었어도 홧김에 결혼을 했을까 싶어. 쟤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한번 화가 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남편이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해버렸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말릴 생각은 없었어요. 들어보니 처음 외도를 걸렸을 때 빈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 아주 대놓고 제 아들을 기만하며 당당하게 외도를 했던 며느리였죠. 저희 부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며느리를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해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들은 수소문을 해서 그 남자의 정체를 찾아냈어요. 알고 보니 교육자 집안에 번듯한 아버지까지 있던 집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중 유일하게 아픈 손가락이 바로 그 남자였고, 홀로 정신 못 차린 막내 아들로 수만 가지 사고를 치고 다녔대요. 이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저희 부부는 곧장 그 남자네 집으로 찾아갔죠. 저희 집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기에 조용히 물러설 이유가 없었죠. 그 집에 찾아가니 점잖은 부부가 저희를 반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 막내 아들이 내 며느리랑 바람이 난 걸 아시나요? 둘이 죽고 못 산 게 10년 넘었다고 하던데. 결혼 생활 도중에 애도 갖고 바람 난 걸 시애미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떳떳하게 모텔에 팔짱 끼고 들어가더랍니다. 저흰 이걸 도무지 그냥 넘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저런 못돼 먹은 행동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유, 말로만 들어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틀 수가 없네요. 둘을 억지로 떼어놓은 게 바로 전데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분명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정말 둘이 헤어졌구나 싶었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저도 충격이네요. 제 아들은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단돌이 잘 하겠습니다. 도대체 저 둘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이라고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둘이 처음 만나서 10년이 넘도록 함께했지만 저희 부분 이 둘을 떼어놓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철없이 임신해서 애를 낳지를 않나. 무작정 집에 쳐들어와 며느리라고 받아주라고 하질 않나. 정말 끔찍이도 싫었습니다. 너희 부모 좀 보자고 하니 부모가 없다는 그 애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저희 애를 외국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그 애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저희에게 건너서 전했고 이젠 정말 괜찮겠지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한 거였습니다. 이 둘은 제가 어떻게든 떼어 놓을 거고 제 아들놈은 정신 차리도록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잠깐만, 부모가 없다니요? 누가 부모가 없어요? 저희가 인사도 드리고 다 했는데 아무래도 거짓말을 한 것 같네요. 하다 부모 없다는 거짓말도 하다니 그는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의 부모 집 주소를 알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실을 듣고 나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린 처참하다 못해 진짜 사람 같지도 않게 살고 있었어요. 애까지 낳았었으니 한마디로 사기 결혼에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죠. 또 저쪽 집 아버지가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 역시 사돈집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었기에 함께 가는 게 오히려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사돈네로 향했고 그야말로 다 때려 부수겠다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사돈네는 저희가 온 것에도 놀랐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오니 당혹스러워했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요즘 유진이가 연락이 통 없어서 걱정했는데 애들 무슨 일이 있죠? 자식이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식 걱정하는 사돈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가 도대체 뭔 죄일까 싶었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했어요.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한참을 연락조차 받지 않던 며느리도 왔습니다.
저희 부부뿐 아니라 상간남의 부모까지 와 있는 걸 보고 며느린 주저앉아서 기절할 듯 혼미해 보였어요. 그런 며느리를 무시하고 저희가 할 말을 하려는데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너 여기서 쓰러지려고?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벌인 짓이 뭔지 똑똑히 네 귀로 듣고 눈으로 봐. 여기서 네가 정신 잃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너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 재밌는 광경을 네가 다 보라고. 평소에 악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아들인데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 싶었죠. 아들의 말이 끝나니 상간남 아버지가 입을 열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당신 딸은 부모가 없다 해서 10년이 넘도록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계셨군요. 제 아들놈과 당신 딸이 10년을 넘도록 만나면서 애도 낳고 사고치고 경찰에도 끌려가고 그렇게 인생 망나니들처럼 살았던 건 알고 계세요?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저희 유진이가 뭘 했다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유진이가 그랬다는 겁니까? 저희 유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애가 얼마나 바르고 착실한 딸인데 이게 무슨 소린지 다 모르겠네요. 사돈은 당장이라도 충격에 쓰러질 듯 휘청거리셨죠. 딸을 그야말로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돈 잘 벌고 자리 잘 잡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여태껏 본인 부모에겐 단 한 번도 미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며느리였고, 그래서 상간남 부모에게도 부모가 없다는 말을 했었던 거였어요. 상간남 아버지의 말이 끝나고 저희 남편이 이어 말을 했습니다. 들은 그대로입니다. 제 아들은 저런 여잔 줄도 모르고 결혼을 했고 중간에 임신했다 유산도 했는데 그게 제 아들 아이도 아니고 저쪽 집 아들의 자식이랍니다. 그뿐인가요? 지 시어머니한테 상간남이랑 팔짱 끼고 모텔 가는 걸 걸렸는데 되려 큰 소리치며 시어머니 뺨을 때린 게 당신 자식이라고요. 도저히 억울하고 분해서 이혼하는 걸로 넘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네요. 내 자식 인생을 망치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냈으면 당신네들도 저런 자식까진 죄로 처참하게 어디 당해봐야지 안 그럽니까? 남편의 말을 들은 사돈은 한참을 덜덜 떨다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너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이야? 정말 네가 저런 행동을 다 하고 살았다는 거야? 아니야, 아빠, 오해가 있어. 나 알잖아, 아빠. 딸이 그럴 리가 없잖아. 저 사람들 말고 내 말을 믿어줘야지, 아빠는. 바로 그때 사돈은 며느리를 향해 뺨을 후려쳤고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 정적이 흐르던 중 사돈의 곡소리가 나더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더 죄송합니다. 잘난 자식인 줄 알고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해서 부모인 저희가 신경을 안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얘는 오늘부로 제 딸도 자식도 아니고 버릴 겁니다. 그러니 저희한테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엄벌을 받게끔 해주세요. 저렇게 망가진 이상 부모인 저희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사회에서 심판하는 게 맞겠습니다. 사돈의 대답은 예상 외의 답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딨냐고 하지만 정말 자식을 그대로 버리셨죠.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은 며느리의 추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기어다니며 제 아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러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던 것 같아. 나 정말 이런 여자 아닌 거 잘 알잖아. 정신 차리고 다시 여보 옆으로 갈게. 우리 신혼 때 좋았잖아.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께도 내가 다시 잘할게.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응?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당신, 나 사랑하잖아. 사랑이라고 했니, 너 지금? 넌 그 마음을 이용해서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낸 독한 여자야. 그뿐이야? 어떻게 네 부모까지 속이며 두 얼굴 가면 쓰고 살았어? 난 이제 네가 싫은 게 아니라 소름이 끼쳐. 어떻게 너라는 사람을 와이프로 두고 살았는지, 사랑을 했던 건지, 모든 지난 날에 나 자신을 지워버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 대처나 잘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나 없이 어떻게 산다 그래? 내가 잘한다고 하잖아. 잘한다고 했잖아. 며느린 악에 받쳐 소리까지 지르며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그러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들의 완강한 모습에 며느린 한참을 울다 쭈뼛거리더니 상간남에게로 가더군요. 자기는 나 안 버릴 거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꼴인데. 설마 나 버리는 거 아니지? 맞지? 대답 좀 해. 그러고 서 있지만 말고. 네가 10년을 넘도록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이 정도로 네가 최악인 줄 몰랐다. 너 나한테까지 거짓말했잖아.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이라며. 지금 내용 들어보니 전혀 다른데? 난 네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만난 거고 그 시간이 2년이 넘도록 길어지는 싸움이라고 해서 만난 거야.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생활 중이었으면 난 너 안 만났어. 내가 미쳤어? 유부녀를 건드리게. 넌 나한테 딱 그 정도였지. 그 이상은 아니었다. 내가 10년을 넘도록 알고 지낸 네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다들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며느린 그야말로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남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관계를 유지했던 터라 며느린 모두에게서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게 됐어요. 상간남도 모든 걸 알고 있는 한통속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혼 소송이 2년이 넘도록 길어진다는 말을 믿고 관계를 시작한 거라 딱히 할 말은 없었습니다. 사도는 끝까지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어요. 상간남으로 상대를 고소해버렸고 며느리의 밥줄을 끊어버렸죠. 10년이 넘도록 저 남자를 만날 만큼 한 가지에 굉장히 몰두하고 집중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 들어가 정착하며 오래도록 본인의 커리어를 쌓았었죠. 그래서 남편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만들 것이란 의지에 불타 직장을 건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종사하던 곳 자체가 굉장히 소문이 빠른 곳이라 이미지 관리에 힘을 써야 했거든요. 처음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고 이어 회사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너 왜 전화 안 받니? 네가 전화 안 받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 다른 남자애 갖고 유산한 걸로 오만 생색을 다 부리고 부모 없다고 거짓말을 하질 않나. 상간남한테도 내 아들한테도 버림받는 상황이라 정신이 없니? 그래도 전화를 하면 받아야지. 네가 자꾸 소장을 안 받으니까 내가 번거롭잖아. 네가 피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너 결혼 전에 애 낳은 것도 결혼 목적도 시댁 돈 뜯으려 한 거고 너 사기꾼이야. 알지? 일부러 남편은 두서없이 며느리가 했던 모든 만행을 다시금 읊으며 대화를 했어요.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남편을 막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인 순식간에 며느리의 일이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고 모두가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그러던 중 높은 사람이 남편 앞으로 찾아와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하셨던 모든 일을 이유진 씨가 벌인 일이 맞다는 거죠? 사실 체크가 너무 중요해서 선뜻 말씀을 못 드리겠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이유진이가 모두 벌인 일이고 본인 집을 포함해 새 집을 풍비박산시키고 뻔뻔하게 이 일을 다니네요. 저희한텐 그만두었다고 해서 일을 다시 다니는 줄도 몰랐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조치 취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은 업무를 하는 곳이라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동아줄까지 싹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본인 짐도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그렇게 쫓겨난 며느린 오갈 곳도 없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동네는 떠나지 않아서 내내 눈에 보였죠. 하루는 술을 잔뜩 먹고 길거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왜 그럴까? 아니, 나는 왜 살까? 앞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며느린 한참을 홀로 떠들다 그렇게 술에 취해 뻗었죠. 며느리와의 모든 악연은 저걸 끝으로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들에겐 너무 큰 트라우마이고 부모인 저희 역시 기억하기도 싫어서 따로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최근에서야 며느리 소식을 알게 됐어요. 한동안 서로 바쁘고 힘들어서 가족 여행을 못 떠났던 저희 가족은 강원도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됐죠. 가끔씩 바다를 보면 속이 뻥 뚫리고 기분이 좋아지니 말이죠. 아들은 그 이후 4년간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들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원래 본인이 하던 일에선 좋은 성과를 거두며 지냈습니다. 물론 나이만 먹어가는 아들이 짠하고 아쉬워 다른 짝을 만나길 바랐지만 본인이 아직 원치 않는 것 같아서 별말 안 했었죠. 그런데 가족 여행을 가서 저녁을 먹을 때 아들이 슬쩍 나가서 전화를 하더니 누군가를 데려오더라고요. 바로 새 며느리였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랑 여기서 서로 마음을 제대로 확인하고 앞으로 쭉 미래를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분명 두 분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서 저희끼리 깜짝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놀라셨죠?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아들의 말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지만 주책맞게 전 눈물이 났어요. 평생 저렇게 상처받고 홀로 살 줄 알았던 아들이 정말 참한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감사하더라고요. 심지어 초혼인 며느리인 아들이 받았던 상처, 저희 부부가 받았던 상처까지 헤아리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고맙구나. 그냥 이렇게 준비도 없이 예고도 없이 만났지만 마음이 참 편하고 눈물이 나는 게 우리가 인연인 것 같다. 두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살든 두 사람 몫이지만 그저 서로의 신뢰에 어긋나는 일만 하지 말고 살았으면 한다. 그렇게 아들은 오랜만에 떠난 여행지에서 새 출발을 예고했고 남은 2일간의 여행을 새 며느리와 함께 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은 조금 허름하지만 현지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죠. 그야말로 여행의 마지막 날이지만 저희 가족에겐 너무 특별한 여행이라 뭘 하든 행복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한참 수다를 떨던 중 추가 주문을 하려고 직원을 불렀는데 글쎄 전 며느리가 아니겠어요? 서로 너무 놀라서 한참을 멀뚱히 쳐다만 보다 자세히 보니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진 몰골이었습니다. 늘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던 사람이 허름한 옷에 후줄근하게 입은 옷, 대충 묶은 머리는 떡져 있고 참 놀랐네요. 저희를 보고 한참 당황스러워하더니 입을 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전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절 모르는 곳까지 도망치듯 와서 이 집에서 홀 서빙하면서 4년 살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마주치네요. 지난날에 제가 벌인 짓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후회 속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런 말을 우리한테 왜 하는 거죠? 서로 뭐 반가운 사이라고 인사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쪽 할 일 하세요. 너무 죄송해요. 아무리 곱씹어 생각을 해봐도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진심 어린 사죄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불편하시겠지만 이기적으로 사죄 드립니다. 굳이 새 며느리까지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말을 하니 서로 눈치가 보였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 전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는데 새 며느리가 말을 하더군요. 누군지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얼굴 보네요. 전 이 사람과 결혼할 사람이라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할게요. 사과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예의예요. 더군다나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하는 이 자리에 누군가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선 더욱 예의가 아니죠. 이젠 제 가족들이라 제가 알아서 모시고 잘 살 거니까 그쪽은 어머님 말씀처럼 그쪽 하던 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듣던 대로 여전히 이기적이라 한마디 합니다. 새 며느리의 말에 저희 부부와 아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차고 멋지고 아주 시원하게 한 방 날려준 것이 좋았거든요. 새 며느리의 말을 듣는데 이제야 비로소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애들은 결혼을 시켰고 나이가 있는지라 아이는 기대도 안 했는데 바로 임신까지 하더군요. 인연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올 새해에 드디어 손주를 보는데 너무 기뻐요.
인생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에게 크고 작았던 사건, 사고는 모두 잘 이겨낸 것 같네요. 이젠 태어날 손주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꿔보고 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지난날이에요. 자식이 선택한 것을 반대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인생을 더 산 어른으로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간을 돌려본다면 저 역시 신중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신중해서 나쁠 건 없으니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남편을 만난 건 부모님의 소개였습니다. 어머니 지인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셨죠. 부모님 소개로 만나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싶으시겠지만 그것도 벌써 10년은 더 전의 얘기랍니다. 제가 연애에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다 보니 부모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남편은 재미있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땐 말이죠. 제가 처음 만났던 남편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다 못해 뒤통수를 수도 없이 맞고 다니는 그런 남자였죠. 그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전 남편이 결혼 전부터 저 몰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섰던 것으로 돈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서 수습을 해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선 동네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의 배경엔 늘 그 분식집이 있었고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더 이상 분식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그 분식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들 사이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남동생은 그냥 팔아버리자고 했지만 어머니께선 무척 서운해하셨어요. 저 역시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전 용기를 내서 분식집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죠. 남편은 제가 원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응원한다고 말하며 제 편을 들어줬지만 남동생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말이요.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누나는 아쉽지도 않아? 누나 미쳤어. 갑자기 분식집은 무슨 분식집이야. 그리고 요즘 누가 시장에 온다고. 그냥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니까. 남동생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비록 그 시장이 크고 유명한 곳이라 장날이 되면 사람들이 모인다곤 하지만 그래도 시장보단 다들 마트를 이용하는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전 고집을 부려 분식집을 운영하겠다고 했죠. 결국 남동생과 딱 6개월만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를 빼다 박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딱 하나 어머니를 닮은 것이 있다면 바로 손이었어요. 손으로 하는 것들은 재주가 좋았거든요. 우리 애들 어릴 때 옷의 80%는 다 제가 만들어 입혔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분식집은 의외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한 곳이다 보니 오며 가며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기도 하셨지만 시장 맞은편에 학원들이 많아서 배고픈 학생들도 꽤 많이 왔고요.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란 남동생의 말이 무색하게 분식집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찾아주는 손님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분식집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당시 유행한다는 것들을 배워서 메뉴판을 채우기도 했고 스스로 이런저런 레시피를 구상해서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남편은 그런 절 참 많이 도와줬어요. 마감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와선 가게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건 기본이고 새로 메뉴를 만들 때마다 먹어보면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주기도 했죠. 남편과 트러블이 생긴 건 분식집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빨래를 돌리려고 주머니를 정리하는데 종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꼬깃꼬깃 접혀 있었죠.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고깃집 전단지더라고요. 문제는 뒷면이었습니다. 뒷면엔 커다란 글씨로 어제 날짜와 함께 며칠까지 꼭 1,000만 원을 갚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남편의 이름과 저도 잘 아는 남편 친구의 이름이 있었어요. 전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요. 전 허둥거리며 남편에게 달려가 이게 뭐냐고 물었죠. 남편은 당황하며
어디서 찾았느냐고 묻더군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당신 내 물건 뒤졌어? 뒤지긴 뭘. 빨래하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던데요? 당신 돈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이나? 별일 아니야. 당신 몰라도 되는 일이야.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몰라도 된다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이렇게 빌려준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벌어둔 돈인데 뭐 어쩌라고. 지금 당신 허락이라도 받으란 말이야? 전 어처구니가 없었죠. 물론 남편이 번 돈이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면 말 정도는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궁금해하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남편은 완전 실망했다는 식으로 절 노려보며 2번 다시 얘기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의 반응에 제 마음도 차게 식었습니다. 제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남편은 헛기침을 하더니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일 믿는 친구고 지금 급하다고 해서 돈 빌려줬어. 금방 갚을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당신이 알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야. 남편의 해명이 있었지만 전 한동안 좀 남편과 거리를 뒀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돈거래는 신중해야 하는데 고기나 먹으면서 이면지에 한 줄 써서 주고받아도 되는 걸까 싶었죠.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닌데 말이에요. 남편과 그 일로 대면대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빌려갔던 친구가 돈을 갚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은 보란 듯이 별일 아니지 않느냐며 이만 화를 풀라고 말했어요. 전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내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하고 상의를 좀 하자는 거죠. 당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기준에선 1,000만 원을 이렇게 쉽게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알았어. 다시는 당신이 신경 쓸 일은 안 만들게. 전 몇 번이고 남편에게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그 일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제외하고 저희 부부는 평범함 그 자체였어요. 평온했죠. 남편이 약속을 정말 지켰는진 모르겠어요. 그때는 남편이 제 얘기를 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떠올려 보면 철저하게 숨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첫 애가 태어나고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돈이 좀 있느냐고 묻더군요. 갑자기 무슨 돈 타령이냐고 물었죠. 이전 일도 생각나고 해서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제 목소리를 높여가며 물었지만 남편은 말을 얼버무리곤 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붙들고 물었지만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절 피해만 다니던 남편이 술에 완전 취해 와서는 친구는 와이프 덕을 그렇게 보고 사는데 왜 자기는 그런 것도 없느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죠. 취중진담이라고 하잖아요. 전 남편이 평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술 먹었으면 조용히 들어가서 자요. 애기 놀라잖아요.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소리도 못 내냐? 내가 왜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요. 술 깨고 나서 얘기해요. 전 남편을 어떻게든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 손을 뿌리치곤 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잠들었던 첫째가 일어나서 우렁차게 울었죠. 남편은 아이를 조용히 시키지 않고 뭐 하느냐고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전 화를 내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고 남편에게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서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더니 저를 밀치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죠.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순간 집안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생각지 못한 큰 소리에 남편도 얼었는지 자기 손만 보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내가,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남편은 술이 깬 건지 허둥거리며 제게 손을 내밀었지만 전 그런 남편의 손을 쳐내고는 첫째가 울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실수했다고 문을 두드렸지만 전 일체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 되자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빌었죠. 하지만 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도 진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상태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싶었기에 정리가 우선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손을 올리다니요.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잖아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저렇게 사과를 하는데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주변 사람들 얘기가 당시엔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번 한 번만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결혼하고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았어요. 마치 그날의 일이 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태어났고 분식집은 여전히 손님들이 많았으며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을 했거든요. 저희 가정에 불운이 들기 시작한 건 셋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죠. 술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 만취 상태로 집에 기어 들어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시장 입구에서 잠들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남편의 모습에 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이겨내자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고만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고 툭 하면 한숨을 내쉬기도 했어요. 여보, 그렇게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무슨 일이든 얘기를 좀 해봐요. 그래도 둘이서 고민을 하면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이 일은 무슨. 내가 너무 걱정시켰지. 잘 해결되고 있어. 정말 해결되고 있는 거 맞아요? 당신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아,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굴어? 급기야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순간 남편이 제게 손을 올렸던 그날이 떠오르면서 온몸이 떨렸죠. 금방이라도 그날처럼 남편이 돌변할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쩌면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게 뭐하러 자꾸 묻느냐고 절 타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히 일을 만든다고 하실 수도 있죠. 실제로 시어머니께선 힘들게 일하는 남편 바가지 긁는다고 한 소리 하셨거든요. 알아서 잘 할 텐데 뭐가 그렇게 못 믿어서 캐묻느냐고요. 너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 거야? 아,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네가 그렇게 하면 잘 될 일도 안 되겠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사람이 점점 예민해지고 날카롭게 반응하는데 걱정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요즘 집에 와서 애들한테도 화를 내질 않나? 외박까지 하는데 어떻게 안 물어봐요? 남자 하는 일에 어디서 여자가 입을 대 입을 대기를. 그동안 우리 아들이 월급을 안 갖다 준 적이 있기라니, 아니면 바람이 난 적이 있기라니, 그냥 입 닫고 기다리라 하면 그러겠다 하고 말리를. 월급이요? 어머니, 매달 애들 학원비 제외하고 그의 월급 본 적도 없어요. 분식집 시작하고 나서부터 생활비는 다 제가 충당했고, 남편 월급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적금이랑 펀드랑 해서 목돈 만들겠다고 큰 소리 쳐서 전 그이가 얼마를 버는지도 모른다고요. 시어머니께선 저의 고백에 당황하신 듯이 눈을 피하시며 헛기침을 하셨죠.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했으니 당연히 모르고 계셨겠지만 남편이 제게 달마다 주는 돈은 고작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걸로 애들 둘 태권도에 어린이집 보내기도 빠듯했죠. 하지만 전 남편을 믿었습니다. 초반엔 적금 통장도 보여주더라고요. 매달 넣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애들 이름으로 된 통장도 있었고 해서 전 한 번도 남편이 월급을 딴짓을 하고 있다곤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시어머니께선 남편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알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던 겁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전 남편이 무슨 일로 그렇게 신경이 곤두섰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의 일은 지금 기억을 해도 등에서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네요. 마감 시간이 다가오기에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180은 훌쩍 넘어 보이는 큰 키에 운동을 했는지 다부진 체격을 한 남자 다섯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전 마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제 목소린 들리지도 않는지 가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무서웠지만 다시금 마감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 김성찬이란 사람 알지? 그 사람은 남편 친구인데 그 사람은 왜요? 갑자기 왜 여기 오셔서 그 사람을 찾는데요? 그럼 아주머니 남편이란 사람이 안석현이야? 그런데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알고요? 남자들은 혀를 차며 남편의 친구가 돈을 빌리고 잠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그게 남편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죠. 남편 친구가 잠적을 했는데 왜 여길 찾아오느냐고요. 그런데 연달아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연대 보증은 물론 남편 역시 돈을 빌렸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을 휘청거렸지만 겨우 벽에 기대어 넘어지는 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제게 말도 없이 연대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놀랐지만 사채를 썼다는 것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사채라니요. 남편이 무슨 돈이 얼마나 필요해서 사채를 쓴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 그 사람들에게 남편이 무슨 돈을 빌리느냐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했죠. 그러자 남자들은 차용증을 보여줬습니다. 전 몇 번이고 차용증을 읽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선명하게 남편의 이름은 물론 눈이 튀어나올 만큼의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상상으로도 해본 적이 없을 만큼의 거액이었죠. 무려 1억이었습니다. 머릿속엔 오만 가지 생각이 떠돌아 다녔어요. 1억이란 돈이 왜 필요했을까? 다른 집에 살림을 차렸나? 아니면 도박을 했나? 펀드 얘기를 하더니만 혹시 펀드가 아닌 주식에 손을 댄 건 아닌가? 정말 오만 가지 경우의 수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말도 없이 가만히 차용증만 보고 서 있자 남자가 거친 욕을 내뱉으며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1억이 10원이라도 되나? 아, 누가 대신 갚아줘?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이 많은 돈을 왜 당신들 사기꾼들 아니야? 사기꾼은 당신 남편이고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죠. 어디서 잠적이야? 그 친구 놈은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을 솟았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당신 남편은 연락 두절에 회사에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라도 와야지. 안 그래? 회사에도 없다니 그게 무슨... 남자들은 회사로 남편을 찾아갔더니 이미 퇴사를 한 상태라 결국 여기로 왔다고 하는데 2차 충격을 받았죠. 아침마다 잘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남편이 회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로 갔냐 싶었고요. 그렇게 멍한 상태로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갑게 절 부르던 남편은 가게에 있는 남자들을 보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더듬거리며 여길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데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여길 오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자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위협적인 몸짓으로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연락도 없이 잠적을 했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냐고 우르렁거렸습니다. 진짜 무슨 짐승 같았어요. 그 기세에 남편은 바로 겁을 먹은 듯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전 소리 내서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남자들이 빠른 걸음으로 남편을 따라 나갔고요. 저에게 차용증을 보여주던 남잔 그래도 제가 불쌍했는지 살 구멍이라도 빨리 찾아보라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 시댁의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놨고요. 그런데 시댁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반응은 물론 제게 가게를 팔라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팔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럼 네 남편 저렇게 쫓겨다니는데 손 놓고 가만히 있겠다는 말이야? 그 가게 팔아서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럼 애들은 어떡하고요? 설사 돈을 갚아도 그 다음은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벌어진 일 아니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 정말이지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전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얼마나 제게 잘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길길이 날뛰셨지만
전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혼이란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시어머니께선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친 욕을 내뱉더군요. 시어머니께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저도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이름으로 만들어둔 적금을 모조리 해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론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들어둔 적금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해약하는 바람에 제게 남은 건 분식집과 제 명의로 된 통장의 돈,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찾지 못했는지 매일같이 남자들은 분식집으로 찾아왔어요. 시장엔 온갖 소문들이 다 돌았죠. 남자들은 남편을 내놓지 못하겠으면 돈이라도 달라고 난리를 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른다는 말과 돈은 남편에게 받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남자들의 행동이 점점 거칠어지자 시장 상인들도 겁을 먹은 듯 슬슬 절 피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점점 최악으로 흘러가다 보니 친정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동생은 당장이라도 남편을 잡아오겠다고 성화였고, 어머니는 다 자신의 탓이라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공포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산딸은 다가오는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시름시름 앓으시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정말이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곳이 지옥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결혼 생활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신우가 절 찾아오면서부터였어요. 결혼식 날에 잠깐 얼굴 본 것이 전부인 신우는 갑자기 자신이 도와줄 테니 이혼 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무표정한 얼굴을 한 신우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제게 법정에 나올 일도 없게 자신의 선에서 해결할 테니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인생 살라고 하더라고요. 옳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고작 옳게 호적 정리밖에 없어. 진짜 미안한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그렇고 다 옳게가 책임져야 할 거야. 양육비 이런 건 기대도 하지 말고. 이미 영 끊고 살고 있어서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옳게만 죽어날 것 같아서 엄만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놈 편만 들 테니 그냥 여기서 끝내고 옳게라도 살자. 당황한 절 가만히 보던 신우인 제 손을 굳게 쥐고는 앞으로 시댁에서 어떻게 나오든 귀 닫고 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6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 서류상으로 남남이 되면서 더 이상 남자들도 찾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겐 갓 태어난 막내와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들과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남았어요.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와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자기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한다고 시장이 떠나가라 외치는 시어머니의 등살을 겨우 견뎌가며 버텼죠.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렵게 산을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제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고요. 바로 막내였죠.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의 일로 아이에게 신경을 못 써준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아 자주 알아눕는 막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곤 하지만 막내는 제게 다른 의미의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도 씩씩하게 커가는 막내를 보면서 얼마나 남몰래 울음을 삼켰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아프던 막내는 결국 10살이 채 되지 않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렵고 까다로운 수술이라 큰 병원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순번도 있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막내의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이러다 큰일이 날 것만 같아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위험한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겨야만 했고요. 전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가게는 이미 예전에 문을 닫았고요. 전 그저 오늘 하루 막내가 잘 버텨주길 바랄 뿐이었어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던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한 그날은 저녁부터 막내 상태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됐고요.
아무리 아파도 입 밖으로 아프다는 소리를 잘하지 않던 막내가 그날따라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이대로 막내가 어디론가 갈 것만 같았어요. 밤이 되자 막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의료진들이 뛰어들어가더니 막내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간호사 선생님을 붙들고 물었죠.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라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릿속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막내를 따라갔죠. 대기실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를 한참 시간을 흘러가는데 막내가 들어간 수술실에 불이 꺼지질 않더라고요.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전 뚫어져라 화면만 보면서 제발 막내를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이윽고 불이 꺼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제 손을 잡곤 천천히 토닥이며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니 이제는 깨어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전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냐고요. 의사 선생님께선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전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고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더 감사드리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마음 고생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전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런 절 보고는 빙그레 웃기만 하셨고요. 전 혹시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선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저 다음날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고는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하시곤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당황한 제가 허둥거리며 같이 허리를 숙였다 들어보니 의사 선생님께선 이미 가버리셨더라고요. 머릿속에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지만 전 그저 막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저의 의무는 다음날 쉽게 해결이 됐어요. 막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리에 안도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휠체어에 탄 할머니 한 분과 함께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전 단박에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아볼 수 있었죠. 꽤나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었거든요. 분식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오전에 늘 장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하나둘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한바탕 점심 장사를 마치고 살짝 여유가 생겨 가게 한쪽 자리에 앉아 쉬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께서 가게 앞을 서성이시더라고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셨죠. 시장에선 유명한 할머니셨어요. 남편에게 맞고 살던 딸이 손주 둘을 맡기고 도망치는 바람에 없는 살림에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다 손버릇이 나쁜 사위가 툭하면 집에 찾아온다는 얘기도 들었죠. 사위를 피해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시다 결국 저희 동네에 정착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도 사위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선 다들 그 할머니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사위가 무서워서 피하는 편이었어요. 한 번은 시장 바닥 한가운데서 딸을 어디다 빼돌렸냐고 할머니께 난리를 피워서 경찰이 오기도 했거든요. 전 벌떡 일어나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뭐 드릴까요? 저희가 폐지는 잘 안 나오는데. 아니야, 네,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기, 떡볶이 말이야. 혹시 500원어치도 팔어? 저희 분식집에선 떡볶이 1인분이 2,000원이라 500원어치를 팔 리가 없었죠. 그런데 할머니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는 팔지 않는다는 말이 전혀 나오질 않더라고요. 전 당연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슬쩍 무슨 날이냐고 물었죠. 사실 매번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도 할머니께선 눈길만 주실 뿐 한 번도 사가신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께선 오늘 둘째 손자 생일인데 손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다른 집도 아닌 우리 집 떡볶이라 그거라도 사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영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그래서 500원어치라도 좀 살 수 있을까? 안 될 게 뭐 있어요. 오늘 손주 생일이시구나. 그럼 제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 놈들로 골라볼게요. 아유, 괜찮겠어? 아유, 미안해. 진짜 내가 다음에는 아유, 할머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우리 집 떡볶이 좋아해 준다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전 1인분이 조금 넘는 양을 꾹꾹 눌러 담았죠. 그리고 튀김도 몇 개 넣었고요. 할머니께선 뭘 그렇게 많이 주느냐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렇게 팔아선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전 넉살 좋게 생일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했죠. 할머니께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을 하시며 고맙다고 하시곤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고 가셨어요. 전 할머니 인사를 받는 것이 민망했지만 기분은 좋았죠. 그런데 다음 날부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가게로 나오면 다른 곳과는 다르게 분식집 앞이 깔끔하게 청소가 돼 있더라고요. 처음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비가 엄청 내린 다음 날인데 저희 가게 앞만 깨끗하더라고요. 전 누군가 저희 가게 앞을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고 있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할머니네 첫째 손주라는 것도 알았죠. 전 고작 떡볶이 한 번을 넉넉하게 담아준 것이 전부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전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이랑 카레랑 짜장 같은 것들을 담아 할머니 댁 앞에 놓고 왔습니다. 가게 앞을 청소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말이죠. 처음에 할머니께선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청소해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값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죠. 저희의 인연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사춘기의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란 사람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란 사람은 자기 살겠다고 아이들을 버리고 가선 소식도 없고 거기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아이들 마음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서 그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 집 앞에 두고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전 2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도시락을 배달했죠. 몇 번이고 아이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몸이 아프신가 싶어서 집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집주인의 말론 도망치듯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됐죠. 설상가상 그 사위라는 인간이 저희 가게에 와서는 할머니와 아이들 소식을 내놓으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할머니 집에서 저희 분식집 젓가락을 발견했다고 하면서요. 당연히 전 어이가 없었죠. 그런 이유로 절 찾아와선 할머니와 아이들을 내놓으라니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전 당장 경찰을 불렀고 그 사위라는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이렇게 끝나질 않을 것이라고 두고 보란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사위란 사람은 몇 번이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할머니와 아이들이 더 걱정됐습니다. 나름 알아보기도 했는데 제가 아는 것이라곤 김씨 할머니라는 것 말고는 없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그 일은 그렇게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런 할머니를 병원에서 만나다니 보통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 기억하겠어요, 떡볶이. 당연하죠. 할머니 그동안 어디 가셨던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깜짝 놀랐어요.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만나다니. 할머니께선 울먹거리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당시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친 줄 알았던 딸이 겨우 자리를 잡았다며 같이 가자고 해서 알리지도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혹시나 사위가 나타날까 겁이 나서 도망치기만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죠. 전 이렇게 살아계신 걸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께선 곁에 서 있는 의사 선생님의 팔을 당기고는 어서 인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첫째예요. 아주머니 도시락 덕분에 굶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었어요. 꼭 그 은혜 갚고 싶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찾아갔어야 했는데. 아, 첫째라면 그 우리 분식집 앞 매일 청소했다는 그 첫째? 네, 아주머니.
동생 놈도 곧 이곳으로 올 거예요. 기억하시진 모르겠지만 동생은 아직 학생이라 지금 수업 중이에요. 아주머니 정말 그때 감사드립니다. 아주머니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희는 있을 수 없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내가 뭘 했다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셨다니 정말 할머니 뿌듯하시겠어요. 내가 세댁을 어떻게 잊어. 나 아프면 약 사다 줘. 영양제도 넣어줘. 자네가 우리한테 해준 것들 하나도 안 잊었지. 아주머니께서 시험 잘 보라고 넣어주셨던 편지 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가운 앞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하나 꺼내서는 제게 보여주더군요. 그 안엔 제가 적어줬던 메모들이 코팅이 된 상태로 들어있었습니다. 도시락만 주기 뭔가 허전해서 한마디씩 적어서 남겨뒀던 편지들이 가득이더라고요. 제일 위에 올려진 것이 시험 잘 보라는 말이었죠. 그것 말고도 감기 걸리지 말라고 한 것도 있었고요. 세월이 그렇게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선명한 제 글씨에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고작 그런 일로 감사를 받는 이 상황이 민망하기도 하고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의사 선생님께선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 편지에서 힘을 얻었다고 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녀오느라 늦게 와서 몰랐어요. 만약 빨리 알았더라면 바로 수술을 했을 텐데. 진짜 죄송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은 확실히 성공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 고마움에 어쩔 줄 몰라하며 허리를 숙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그런 저를 일으키며 그저 은혜를 갚는 것뿐이라고 하셨고요. 할머니께선 시간이 있으면 자신과 얘기나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다 말해주고 싶다고 하시며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죠. 전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그 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참 나눴어요. 막내의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면서 저희 가족에게도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네 둘째는 이사를 가고 나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제가 만든 떡볶이를 못 먹는다는 것이었다고 말해줬어요.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줘도 그때 제가 싸준 도시락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다고 말해주는데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군요. 전 할머니와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흰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지내게 됐죠. 전 할머니의 도움으로 분식집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가게에서 정말 말 그대로 신바람이 났죠. 전 이제 모든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 기억에서 깔끔하게 잊혀졌던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잘 지냈냐고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데 저 헛것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전 할 말을 잃고 그저 남편을 뚫어져라 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둘러보며 눈으로 구석구석 훑었어요. 성공했구나. 이렇게 번듯한 가게도 차리고 시장에 갔더니 없어져서 얼마나 놀랐는데 여기 시세는 얼마나 해? 설마 매매는 아니지? 월에 얼마나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신 무슨 얼굴로 나랑 당신이 무슨 사이라고 나타나서 그걸 물어보는데, 어? 무슨 사이라니, 여보. 사정상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우린 부부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부부? 이혼한 지가 언젠데 부부래. 우리 이미 끊어진 인연이야.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 능글거리면서 절 여보라고 부르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이지 쌍욕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전 최대한 침착함을 찾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는 남편에게 축객령을 내렸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말을 귓등으로 듣는지 조금의 미동도 없었죠. 전 소리를 높여 이혼까지 한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당장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누가 허락받았다고 이혼이야? 난 그 당시 이 나라에 없었는데 무슨 이혼?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우리 누나랑 짜고 이혼까지 만들었더라? 그럼 당연히 물려지 그건. 바로 소송할 거야. 난 절대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 없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형님이랑 짰다니.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잖아.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내가 가져오고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끝냈는데 무효라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위자료라니. 난 동의한 적 없는 이혼을 진행하면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줘야지. 애들까지 데려가는데 그 값을 했어야지. 어디서 날로 먹어? 뭐? 날로? 지금 말 다 했어? 당신이 그러고 나버지야? 어떻게 애들 두고 그런 말을 해? 당장 끌어내기 전에 나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대로 가겠는데 당신 내가 이대로 넘어가길 바라면 그 값을 제대로 내야 할 거야. 지난 시간 동안 밀린 위자료 내가 다 받아낼 테니까.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자기가 할 말만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전 후들거리는 다리로 비틀거리며 가게 입구로 가서는 들고 있던 소금을 한 줌 뿌렸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제겐 재앙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전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전 급하게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돈을 주고 끝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제게 그만큼의 돈이 있을 턱이 없죠. 지금 시작한 분식집도 할머니의 도움에 대출까지 받아 겨우 마련한 것이고 가게도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중이었는데 무슨 수로 제가 돈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전 그저 몸살 기운이 있다고 말하곤 방에 들어가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네 둘째가 문을 살짝 열곤 저를 불렀습니다. 분식집에 갔다가 닫힌 문을 보고 왔다고 했죠. 전 할머니네 둘째가 로스쿨을 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낮에 있었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네 둘째는 남편 욕을 하며 길길이 뛰더라고요. 아니 이모 그걸 그냥 뒀어요? 아 진짜 내 손에 걸렸으면 죽었어. 그놈 어떻게 애들 안부는 묻지도 않고 뭐 위자료? 우리 아버지도 인간 아니었지만 그 새끼도 인간 되긴 글렀어요. 이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혼이 무효가 되면 이혼이 무효가 되면 뭐요? 이모, 이혼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 인간이 한 짓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내가 형한테 얘기할게요. 형이 발이 엄청 넓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선배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모는 아무 걱정 마세요. 내가 그 인간이랑 다시 엮이는 일 없이 만들어 줄 테니까. 할머니네 둘째는 큰 소리를 치더니 저더러 오늘은 애들이랑 외식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것이 그 소리를 듣는데 벌렁거리던 마음이 가라앉고 안도감마저 들더라고요. 전 불안감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확실하게 매듭 짓겠다고 결심했답니다. 남편은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절 찾아왔어요. 결심을 단단히 한 전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이혼 무효 신청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남편을 보면서 상관없다고 대답할 정도였으니까요. 당당하게 나가는 제 모습에 오히려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대로 입 닫고 살아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답니다. 제가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나가자 남편이 머쓱해진 얼굴로 물러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남편은 몇 번이고 찾아와선 급기야 애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개소리도 서슴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전 아이들 앞에 나서기만 해보라고 그때는 같이 죽자는 소리로 받아들이겠다고 소리를 질렀고요. 그러니까 내가 애들 앞에 나서는 것이 싫으면 그냥 위자료 주고 끝내자니까. 아, 어차피 법정 가면 당신한테 불리해. 알잖아, 당신도. 상관없다니까? 가서 나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든지 뭘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난 당신한테 1원도 줄 수 없으니까 법대로 해. 내가 잘못했으면 그 죄값 치르면 그만이니까. 여기서 괜히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당신도 남자라면 입으로만 털지 말고 해보라고 자신 있게. 당신 이렇게 나오면 후회하는 사람 결국 당신이야.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크라고. 아, 내가 양보해 줄 테니까 그냥 합의하자. 합의는 무슨 합의? 당신 같은 인간 말종하고 무슨 합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이모가. 남편이 저를 살살 달래며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중엔 의사 선생님도 있었죠. 전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라고 하더니 제 곁에 와선 괜찮으시냐고 묻더라고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했죠. 경찰이에요, 이모. 이모한테 이따위로 하는 쓰레기가 어디 멀쩡한 인생 살아왔겠어요. 알아보니까 인간 보이스피싱으로 여기저기 돈 뜯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데려왔죠. 혹시 무슨 해코지라도 한 건 아니죠?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남편은 그 일이 있자마자 중국으로 갔다가 보이스피싱 그룹의 중간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일을 만들었다가 결국 꼬리가 밟힌 상황이었고요. 경찰에선 남편을 비밀리에 쫓고 있었다고요. 조직에서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을 정도라는데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짓을 할 그릇이 아니었거든요. 세월이 참 무섭더라고요. 거기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눈이 돌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뻔뻔스럽게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 사람 잘못 봤다니까. 참, 아, 사람 착각했어요. 나 아니라니까. 아,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고. 아, 참. 너 나한테 이러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보기 안 부끄러워? 너 같은 인간이 아빠라는 사실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 어디 그 주둥이 애들을 올려?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끌려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섬뜩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내색하지 않으려고 몸을 돌렸죠. 그렇게 남편이 끌려 나가고 나서야 의사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다 잘 마무리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이혼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번 일로 앙심을 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웃기만 할 뿐 제게 걱정하지 말란 소리만 했죠. 그 이후로 남편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라곤 징역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세한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제가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건 오직 하나, 이혼 무효 소송이었죠. 그런데 그 얘기도 쏙 들어갔더라고요. 당연히 위자료 얘기도 없고요. 혹시나 징역을 살고 나와서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은 됐지만 의사 선생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 사건이 있었던 것도 벌써 2년 전이네요. 그 사이에 할머니께서도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전 여전히 의사 선생님과 지금은 사법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둘째까지 두 손주한 아직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두 사람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아래로 이사까지 왔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다 보니 이젠 제가 진짜 두 사람의 이모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랍니다. 지난주 할머니 기일에 맞춰 가족들끼리 납골당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고작 도시락 하나였는데 이렇게 듬직한 가족이 생기다니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냐 싶기도 하고요. 전 저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했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